네, 여러분도 혹시 선의 힘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 내용이 미국의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를 이렇게 분석한 책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제일 크고 영향력이 큰 나라지요. 소매업, 도매업, 다음에 비영리 단체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 12개의 비영리 단체를 분석한 책이 그 선의 힘이란 책인데요. 그 책 시작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12개 단체를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가졌던 그 전제 오류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 뭐 MBA, 뭐 경영이나 뭐 운영, 뭐 후원자, 이 조직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모두 다 뛰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놀라운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12개 비영리 단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전통적인 방식의 그 경영 어떤 수치로는 평균 이하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어떻게 해서 실제 사회를 이렇게 변혁시킬 수 있었는가라는 그 6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다 설명해 드릴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이 비영리 단체 특징은 우리가 보통 이제 소위 많이 가진 사람들, 기업, 이렇게 이익 활동을 추구하는 이 기업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배척하거나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진 선한 마음을 함께 연대를 했다는 것이요.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정말 이렇게 사회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들을 끊임없이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또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것이 그 첫 번째로 꼽았던 그 1위, 공통점 1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단순히 내부 경영을, 운영을, 그 조직을 잘한 것만이 아니고 그에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이 정책 활동도 병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 외부와 연대하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이 이 12개 비영리 단체 성공, 우리의 성공 지표를 이렇게 사회를 실제로 변혁시켰던 그 단체들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연대를 하고 또 이 실제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대외적인 활동, 특히 이 정책 분야나 이렇게 함께하는 부분들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이런 그 결론을 그 책에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5월 이제 미랄 교육 이제 강사로 우리가 함께 모신 분은 여러분들 뭐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세바사 대표 이명묵 대표님이시고 우리 이장님으로 또 더 많이 또 알려주신 분이시죠. 정말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 연대의 다리를 놓는 일에 또 사회복지계 이렇게 뭐 지금도 끊임없이 또 모범과 또 그런 투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좋은 또 길이 되어주시는 이명묵 대표님 오늘 강사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의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은 언제 이렇게 제 뒷조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최소 5m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벗을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먼저 세바사가 하고 있는 복지운동 이제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랄 밴드가 오프닝을 또 열어줘서 고맙고요. 아이고. 오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게 미랄 교육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서 얼마나 긴장을 하셨을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요한복음 12장인가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니까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미랄 교육에 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연대의 다리를 놓는 복지운동.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연대는 어떤 연대일까, 다리는 어떤 다리일까, 또 복지운동은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건지, 또 우선은 왜 하는 건지, 이런 이제 우리의 질문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2시간 약속하고 왔습니다만은 이제 앞에 보니까 일부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 이제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을 쓸 텐데, 제 생각에는 1시간 정도 제가 얘기를 하고 30분 정도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건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은 그냥 메모하셨다가 편하게 아주 사소한 거라도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는 제가 이제 레미제라블 영상을 갖고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 나른한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좀 분위기도 좀 바꿀 겸 해서 준비했었는데, 미랄 밴드가 이렇게 분위기를 잘 이제 해줘가지고 굳이 이 영상은 맨 마지막에 상황을 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모를 수도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사회복사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 행정학 그리고 교육학 그리고 인권을 부전공 또는 복수 전공을 했고요. 학위를 받은 거는 한국 사회복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로 학위를 받았고, 처음에 사회복사로서 일을 한 거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을 했고, 마지막 일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파주에 가면 파주 출판도시라고 아주 세계적인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 책마을이라고 사회복사들을 위한 사랑방 또는 아지트, 또 놀이터, 또는 스타디룸, 워크숍 공간,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마을이기 때문에 이장이라고 타칭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처럼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사회복사 선생님들이 복지국가 운동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줄여서 세바사라고 그러죠. 그 일을 하고 있고, 주로 하는 일들은 아래 나열된 것처럼 건강권 의료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거권 운동도 하고 있고, 또 요거 이제 노후소득 보장권, 주로 인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이런 시청이나 대학이나 병원이나 또 시민단체나 사회복지단체나 ESG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계가 좀 관심이 조금 이제 늦은 편인데, ESG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환경과 그리고 사회적 문제와 그리고 거버넌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초 제가 처음에는 이 PPT의 바탕 화면을 다 이제 붉은 계열로 뽑았었는데, 아침에 대구에 가면 날씨가 어떨까라고 검색했더니 막 32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붉은색까지 보여주면 얼마나 더울까 해서 색을 싹 좀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다시 보내드렸는데, 오늘의 제 얘기의 주제는 이 중에서 소셜 그리고 거버넌스, 이 두 포인트에 좀 이제 맥락이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미랄 교육을 하는 거는 카리타스 산하 시설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사회복사의 역량은 뭘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5대 영양소. 그러면 인간이 건강한 신체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5대 영양소가 고루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사의 역량에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하는 얘기, 또 이제 요즘 이제 그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지식, 마음, 철학, 운동. 지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한 그것이 지식이고. 근데 사회복사의 역량 강화라고 그러면은 어디 보수교육을 가나, 아니면 어떤 단체 워크숍을 가나, 아니면 법인 연수를 가나, 대부분은 이 지식 쪽에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저는 이 지식은 사회복사의 역량 요소의 4분의 1, 25%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요소는 마음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생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영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것을 이제 얘기할 때 영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성이라고 얘기하니까 들으시는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가톨릭이나 개신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상하게 또 이렇게 좀 불편함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좀 쉽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영성 대신에 마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역 주민을 만나고 이용인을 만나고 또 같이 일하는 동지를 만나는지, 이런 거죠.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벽에 부닥쳐서 이게 실제 불가능해 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은 그 중에 몇 사례는 그런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식의 힘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성이고 우리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를 시작한 동기이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를 앞으로 계속해야 될 우리의 또 동기이기도 해요. 출발의 동기이고 앞으로 계속할 동기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얘기죠. 복지에 대한 마음. 근데 여러분도 대학과 대학원을 다녔지만은 우리가 사회복지를 선택한 이런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또는 격려받고 이런 기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대해서 관심들을 다 갖지 않아요. 저는 이 또한 4분의 1만큼의 무게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철학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이렇게 질문을 못 하는데, 여러분은 왜 사회복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나는 왜 사회복지를 할까? 그냥 여기가 직장이니까? 아니면 생계수단으로?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조직은 지역사회에서 존재 이유가 뭘까?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와 서비스, 노인 복지관은 노인 복지와 서비스? 글쎄요, 그건 전 존재 이유가 아니라고 봐요. 그건 우리가 존재 이유로 이제 다가서는 디딤돌인 거죠. 이런 것들. 이 철학적인 자기 질문과 자기 대답이 없으면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친구가 물어봐도,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물어보더라도 내가 사회복지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운동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뭐 소셜 액션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 좁은 개념이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소셜 무브먼트인 거예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일련의 움직임들인 거죠. 사실 사회복지 공부하다 보면은 소셜 액션, 소셜 무브먼트 이런 것들이 책 어딘가에 나와요. 근데 어딘가에 나올 뿐인 거예요.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사회운동과 사회행동에 대해서 2학점, 1학점짜리 강좌가 있었나요? 거의 없죠. 또 관심 있는 교수님이 이 사회활동가나 운동가를 초빙을 해서 특강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나요? 좀 드물 겁니다. 자,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 운동적인 접근 방법을 써본 적이 있나요? 많지 않죠. 예. 정말 사회복지사들 이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적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운동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 거죠. 세상의 연대에 다리를 놓는 복지운동 했을 때 세상이라는 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헬조선. 내가 태어난 조국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 OECD 1등입니다. 행복지수 OECD 꼴찌입니다. 노인들 행복지수 꼴찌고 자살률 1등입니다. 빈곤율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은 G10 세계 10위권이에요. 국민들 행복지수는 60위권입니다. 우린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가 뭐죠? 개인의 행복, 사회의 행복인 거예요. 사회복지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이 사회복지의 전부일까요? 개인과 사회의 행복이 사회복지라고 하면은 이러한 헬조선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건가? 이게 우리의 숙제라고 봐요.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또는 이제 청소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청소년을 만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이 청소년들의 이 자살률과 행복지수, 노인복지관에서 또 오늘 오신 거로 아는데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4배입니다. 자살률 수십 년째 1등입니다. 근데 노인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우리 대구 지역의 노인 빈곤율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자살률 1포인트 낮추기 위해서 뭐 이런 고민들,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그걸 일단은 진단이 돼야 그 다음에 뭐 처방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연대하면서 사는가? 각자 도생으로 사는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연대하면서 살아요? 각자 도생으로 삽니까? 조금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세요. 대부분은 각자 도생으로 삽니다. 40대 중반 정도 이제 자녀도 있는 그런 분들에게 걱정거리를 물어보면 크게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사교육비 걱정, 집 걱정, 노후 걱정. 그렇죠. 큰 부자 부모를 만났다든가 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사람들이 세 가지 걱정을 갖고 살아요. 세 가지 걱정만 없어도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뭘 해야 돼요?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 집 걱정 없는 세상, 노후 걱정 없는 세상, 이거 만들면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현재 각자 도생으로 살고 있어요. 사회 공동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복지운동이 생소하게 들리는가? 자, 우리가 동대구역 앞에 이런 칠판을 놓고서 스티커를 붙이게 합니다. 노동운동, 빈민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환경운동, 복지운동. 내가 지금까지 자주 들어봤던 단어에다가 스티커를 붙이세요. 3개씩. 어디에 제일 많이 붙겠어요? 환경운동 제일 많이 붙겠죠. 어디에 제일 적게 붙겠어요? 복지운동 제일 적게 붙죠. 환경운동은 유치원 아이들도 알아요.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알아요. 다 알죠. 복지운동은 정말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예요. 그럼 대구에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활동가들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안 될 거예요. 근데 대구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몇 명 될까요? 얼추 10,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자, 아니면 최소 5,000명. 그런데 대구의 남녀노소 다 환경운동을 수천 번 들었는데 그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운동이라는 걸 들어본 사람은 많지가 않다. 왜 복지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의 연대의 다리를 놓는 복지운동에서 나는 왜 사회복지를 하는가? 사회복지는 뭐 하는 사람인가? 사회복지는 무엇인가? 사회복지 조직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 오늘 대구 방문은 아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찾기를 또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질문을 좀 진지하게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름 이제 답을 찾는 거죠. 자, 나는 왜 사회복지를 하는가? 선생님, 내가 왜 앞에 앉았을까? 선생님, 지금 사회복지 몇 년 하셨어요? 16년. 근데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마스크 효과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사회복지 왜 하십니까? 사람을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귀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엄함인 거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은 프로그램과 사업계획을 짤 때 프로그램명, 일시, 그 다음에 대상자. 근데 우리는 대상자란 말을 될 수 있어서 안 쓰려고 노력을 하죠. 그들의 주체성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그를 그렇게 대상자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존엄한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볼 수 있을 건가? 이게 이제 자기 훈련인 거죠. 자, 사회복지는 뭐 하는 사람인가? 네, 여기 반팔 티 입은 선생님. 사회복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선생님. 네. 사회복지하는 사람. 네, 제가 기대했던 정답입니다. 네, 그렇죠. 의사는 병 고치는 사람, 경찰은 도둑 잡는 사람, 군인은 나라 지키는 사람. 네, 그렇죠. 소방관은 불 끄는 사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사회복지가 뭔가?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어요. 물론 사회복지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실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행복, 사회의 행복 이것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은 뭐죠? 행복의 요소가 뭐냐요? 그렇죠. 개인의 행복, 사회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실천한다 그러면은 행복의 요소는 뭐가 있을까? 이걸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 1970년 폴 사이먼과 아트 가펑클이라고 하는 이 듀엣 가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고 지금 몇 년 됐어요? 5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듣는 노래입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 노래를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오이고, 야, 수준 있으시네요, 카리타스. 음악 수준이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대 마음이 지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흐를 때, 내가 그 모든 걸 닦아드릴게요. 나는 당신의 편이에요.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 친구들마저 당신이 찾을 수 없을 때, 험한 물결의 다리처럼 내가 그대의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당신이 낙심하고 좌절하며 거리에 있을 때, 저녁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 내가 당신을 위로할게요. 내가 당신의 몫을 맡을게요. 어둠이 오고 고통으로 모든 것이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험한 물결의 위에 다리처럼 내가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은빛 소녀가 항해에 오고 있어요. 당신이 빛날 시간이 왔어요. 당신의 모든 꿈들이 당신에게 가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빛나는지 보세요. 만약 친구가 필요하다면 내가 바로 뒤에서 노를 저어드릴게요. 험한 세상 물결의 다리처럼 내가 그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같은 건데 Raise Me Up.
그거하고 조금 이 노래 가사 분위기가 비슷해요. 예. 아마 사회복지사들은 이 노랫말처럼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용자들을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만나지 않을까, 섬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폴 사이먼이 작곡을 했고 아트 가펑클이 부른 노래예요. 지금도 애창되는 노래죠. 험한 세상에 내가 다리가 되어주겠다. 아마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마음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현장에서 이렇게 희생과 헌신적인 복지를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이 우리를 만나고 있는 그 이용인들, 지역 주민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 뿌리를 해결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제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했었고 오늘도 포항 장애인복지관에서 선생님들 오신 거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이용인이 한 15명 안팎, 그리고 거기에 사회복지사는 보통은 4명, 5명 이렇게 TO가 배치가 됩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오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면 특수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 보호작업장애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기 좀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 친구들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정도가 많고, 타해성이 많고 공격성이 많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물어뜯긴다든가 꺾인다든가 머리가 한 움큼 빠진다든가 얻어맞아서 여기 멍이 든다든가 이런 사례는 흔한 일상입니다. 중증 발달장애 친구들은 1대1의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15명의 이용 장애인이 있으면은 1대1이 되려면 몇 명 있어야 돼요? 자, 아까 대답한 옆에 선생님 15명 현장 근무하세요? 15명이면 1대1이 안 되죠. 자,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교육에 왔습니다. 여러분 또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행정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연차를 쓰기도 합니다. 15명의 친구들을 1대1로 돌보고 케어를 하려면 직원 티어가 최소 20명, 25명.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북유럽은 이런 센터에는 15명이다 그러면은 직원이 20명, 25명이 배치가 됩니다. 왜? 중증 발달 장애인은 1대1이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저 북유럽의 친구들보다 좀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너무 분노가 솟구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이 중증 발달장애인 센터에 직원을 4명, 5명 두나? 돈이 없나? G10, 우린 부자입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도 20명, 25명이 배치가 되죠. 장애인의 그 존엄함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사회복지사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근데 얼마나 우리가 그 중증 발달 장애인에 우리가 귀하게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케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근본적으로는 물론 세밀하게는 뭐인가 태도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필요하지만은 구조적으로는 20명이 배치가 돼줘야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조적인 거고 정책적인 거죠. 자, 이제 5월 하순입니다. 여러분들 시설에서는 선선히 이제 상반기 평가 하시겠죠? 중간 평가하고 또 하반기 다시 이제 사업 계획들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총괄 평가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과 양을 그 총합을 결정하는 변수는 뭘까요?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전문성,
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현장에서 이렇게 사회복사로서 이용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에너지의 99.9%를 쏟아요. 여러분 각각의 시설에서 그 시설에 오는 이용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의 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런 노력, 전문성, 저는 결정 변수가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뭔가 여기에 작용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것이 쉽게, 여러분들 현장 사람이니까 쉽게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선생님. 예. 선생님은 지금 일하고 있는 선생님은 그 시설에 2022년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10억. 오케이, 좋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구청 또는 시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선생님 시설이 2023년 보조금 예산이 5억으로 반토막 났대요. 끔찍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대부분 휴먼 서비스 때문에 우리의 보조금의 지출의 90%는 인건비예요. 그럼 직원들 반은 나가줘야 돼요. 사업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쪽에 전화가 온 거야. 아, 선생님 저희가 공문에 잘못 보냈어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다시 봤어. 2023년 보조금이 20억이래. 뭐예요? 사람 2배로 쓸 수 있죠. 근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쉽게 긍긍대던 것들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죠. 이거예요. 여러분 현장의 것을 무엇이 그 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가는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전문성인 것 같지만은 한 발 떨어져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16년 일했고 몇 년 일했고 돌이켜보세요. 보조금이 반토막 난다? 보조금이 2배가 됐다? 그러면은 이런 복지 예산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복지 정책인 거예요. 장애인 복지 정책, 노인 복지 정책, 아동 복지 정책, 이런 정책들에 의거해 가지고 이 예산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복지 정책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고위 공무원이 만들어요. 교수가 만들고.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우리는 뭐 다 학사, 석사, 박사도 있고 명색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우리 정책은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현장을 결정하는 거는 정책이고 예산이다. 이제 조금 수긍이 가실 거예요. 그럼 예산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정책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장애인 주거보호센터에 15명의 친구들이 오는데 거기에 사회복사 TO 4-5명. 근데 저쪽 나라는 20명, 25명. 결정 변수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철학인 거예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철학, 아이를 바라보는 철학, 노인을 바라보는 철학, 미혼모를 바라보는 철학,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철학, 이런 사회적 철학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집도 마찬가지.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한 달에 평균 수입이 500만 원이야. 500만 원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집장만 하기 위해서 얼마 적금, 또 아이들 교육비 얼마, 문화비 얼마, 이런 거 다 이렇게 갈래갈래 지출을 규모를 짜는 거는 두 부부의 어떤 생각에서 결정이 돼요. 철학. 아이들 교육 투자에 엄청 하는 집이 있어요. 똑같은 수입인데 교육에 대해서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거야. 똑같아요. 한국 사회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철학도 빈약하고 하니까 복지 예산이 그렇게 쥐꼬리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이 정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있다고 정책이 만들어질까? 안 그래요. 여러분도 복지 철학이 있잖아요. 또 복지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 정책이 참 누추하게 그지가 없어. 철학이 있다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철학을 정책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때 주제가 교육이면 교육운동, 여성이면 여성운동, 노동이면 노동운동, 환경이면 환경운동이 되는 거예요. 복지면 뭐가 돼요? 복지운동이 되는 거예요. 예. 대구에서, 경북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규범, 사회적 인식, 사회적 철학 수준만큼 정책이 만들어지고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그 예산이 여러분의 현장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책에 관심을 갖지만은 동시에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철학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장애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커야 되는지, 노인은 어떠한 노후를 보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철학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사회복지사가 그걸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 안 가져. 지금처럼. 자, 그걸 언제 만드나?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2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아.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셔야 돼. 자, 그러면은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예. 이 철학과 이런 사회적 규범 인식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 한국 사회가 이러한 5가지 의제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어떠한 수준과 어떤 단계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철학들이 이제 수위가 달라지고, 그 철학의 수위에 따라서 정책이 디자인이 되고,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저런 것들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 포인트가 이런 거죠. 우리는 복지를 주제로 삼고서 복지운동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자, 복지운동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만나서 요 그림 하나만 기억하셔도 평생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첫째는 팩트체크입니다. 학습 단계. 이 학습은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회복지사들 3-4명이면 돼요. 왜? 이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3-4명이서 스타디 하듯이 팩트체크 하면서 문제가 뭐지? 이게 왜 그렇지? 원인이 뭐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돼? 아,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이거는 금방 나와요. 왜? 전문가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대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이걸 가지고 우선은 카리타스에, 대구 카리타스에 조금 더 넓으면 대구 지역사회에다가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고민 좀 해봅시다 라고 공문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붙겠죠. 3명이 스타디 해가지고 일단 팩트체크하고 대안을 정리했는데, 요거에 이제 공문을 돌렸더니 10명, 15명 붙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네트워킹 만드는 거예요. 조직. 근데 10명, 15명 갖고 대구와 경북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어요? 어려워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대구 지역에서. 아니면 우선은 카리타스 안에서, 카리타스에서 이 학습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런 교육 시간에 어떤 복지관 선생님이 나와서 우리가 최근 석 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팩트체크도 하고 한번 연구도 하고 대안도 개발해 봤는데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법인 내에서 먼저 공감을 하고, 맞네,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었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이제 대구 지역에다가 이걸 또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동대구역, 서대구역에서 시민들한테 막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뭐 서명운동도 받고, 또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대구 지역에 신문 광고도 하고, 라디오 텔레비전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또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여론이 형성이 되죠. 그 여론이 형성된 것이 시의회, 도의회, 국회를, 청와대를 압박을 해서 이제는 제도와 정책과 법률을 바꾸게 되겠죠. 그것이 복지운동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신부님이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처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야, 우리도 덴마크, 스웨덴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덴마크, 스웨덴보다 더 좋은 복지국가를 누가? 사회복지사의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한 것이 이제 10년째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텔레비전 프로 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리퀘스트.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뭐죠? 심장병, 백혈병, 희귀 난치성 질환 어린이들의 병원비를 치료비를 모금하는 프로그램이죠.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다 ALS 눌렀을 거예요. 여러분만 눌러요? 안 해요. 텔레비전을 소파에 앉아서 보면서 가족이 같이 누르죠. 그래서 이 돈이 모아지면은 이제 그 환아의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오래됐죠. 거의 30년 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 미덕이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바사는 2015년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문제제기, 질문인 거죠. 얼마 전에 작고한 이어령 그 선생님은 문필 작가잖아요. 그분은 에세이 작가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글쓰기는 질문에서 시작이 된다. 발명도 질문에서 시작이 되고 새로운 변화도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모금을 통해서 10억이 모금이 되면 10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어. 50억이 모금이 되면 50명의 아이를 생명을 건질 수가 있어.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포기해요? 그리고 또 이 모금할 때 보세요. 정말 내가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저 아이는 한 달 뒤에 사망할 것 같아. 중증 질환인 거예요. 한 달, 두 달 전에 발병된 게 아니야.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까. 병원비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병원비 때문에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고, 병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진 질문은 이거예요. 아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사회에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혈병, 심장병, 희귀 난치성 질환 아이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TV 드라마가 있어요. 그 병원에 관한 드라마인데 그 한석규 씨가 나오고 뭐죠? 드라마 이름이? 네? 낭만 닥터. 거기서 한석규 씨가 얘기를 해요. 자기 후배 의사한테. 사람은 아픈 만큼 치료를 받는 것이지 돈 있는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다. 우와, 이게 그냥 어록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는 어때요? 돈 있는 만큼 치료받죠. 돈 없는 사람은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아까 그림을 그렸죠. 원 동그라미 3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크게 대답해. 첫 번째 단계는 학습, 두 번째는 조직, 세 번째는 공감. 이거로 끝났습니다. 오늘 교육은. 한번 다시. 첫 번째는 뭐? 학습, 두 번째 조직, 세 번째 공감. 그 문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오늘이 25일 날 저녁 때 집에 가서 로그인을 해보세요. 그럼 200~300만 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 근데 3일 뒤에 28일 날 다시 로그인해. 없어. 이놈의 돈이 보험료에다가 그다음에 대출금, 원리금에다가 또 뭐 애들 학원비에다가 없어.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을 다 이제 직장에 가라니까 가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구의 78%는 실손 민간 의료보험을 또 가입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78%가 아니고 거의 90% 어린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갖다 주는 돈이 1년에 4조 내지 5조. 근데 어린이 보험을 왜 그렇게 많이 들어요? 아까 이런 걸 바꿀랑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저런 병에 걸릴지 모르고 저렇게 병에 걸려서 몇 천만 원, 몇억 병원비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 공포심에서 어린이 실손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어린이들한테 의료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데이터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에 대한 토론회를 2015년 12월에 합니다. 이때 이제 몇 달 동안 그 학습을 한 분석한 것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어린이 무상의료예요. 지금 북유럽 복지국가는 전 국민 무상의료예요.
우리나라는 일단 그럼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한번 해보자. 근데 무상의료란 말을 안 쓰고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이란 말을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복지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전술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정치권, 국가를 설득해야 되고 국민들의 이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단어를 어떻게 쓸 거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린이 병원비를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이것을 보장해 주자라는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데이터 분석한 겁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가지고 0세부터 15세까지 어린이의 의료비다 그러면은 입원 수술비, 외래진료비, 약값 세 가지예요. 근데 엄마들이 실손보험에 드는 이유는 외래진료비나 약값 때문에 드는 것이 아니고 입원 수술비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합한 것이 얼마? 6조 4천억. 그 중에서 입원 수술비만 봤더니 얼마? 1조 7천억. 그 중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원무과에 가서 내 돈으로 현찰로 카드 결제하는 게 얼마인가 봤더니 5,152억 원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팩트체크입니다. 그럼 5,152억 원만 있으면은 0세부터 15세까지 어린이에 대해서 입원 수술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질 수가 있어요. 5,152억 원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둘 필요도 없어요. 건강보험료 올릴 필요도 없어요. 왜? 그 당시 우리가 이미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누적 흑자가 그 당시 17조, 그게 딱 3%인 거예요. 이거를 복지부 장관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질환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들이 여러분 이웃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입원 수술비를 국가가 책임져 주고 싶은데 돈을 더 내실 건 아니고 여러분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지금 이렇게 누적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3%만 돌려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미쳤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그래? 그걸 왜 우리가 여태 이제 얘기해?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고 이제 뭐래요? 팩트체크 했으니까 그 다음 뭘 해야 된다고? 조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팩트체크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아동 청소년 단체와 사회복지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운동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6년 2월 2일에 어린이보험의 국가보장 추진연대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출범을 했고, 여기에 이제 59개 단체들이 같이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단체들이 들어왔어요. 자, 2016년 4월 13일 날 총선이 있었습니다. 각 정당에다가 이것을 또 정책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냈어요. 총선 공약으로 받아라 했더니 정의당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선 때 전국 방방곡곡에 현수막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말한 그 말 그대로 현수막이 걸리는 거죠. 자, 세바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금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신문 광고를 할 테니까 계좌로 돈을 좀 보내주세요. 10,000원, 20,000원 돈을 보냅니다. 그게 몇백만 원 되죠? 그걸 가지고 신문 광고를 하는 거예요. 또 합니다. 5,152억 원이면 된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자, 이쪽에는 산출내역. 우리 사회복지사들 잘하는 거 있죠. 산출내역.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한겨레 20일이라고 하는 시사 주간지에서 될 때까지 우리가 같이 하겠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언론사죠. 기자들을 풀어요. 기자들을 풀어가지고 병원비 때문에 고통당하는, 파탄나는 사례를 다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카바스토리 특집 기사를 씁니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 아이가 심장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에 걸렸어요. 희귀난 지성질환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외삼촌, 외할머니 할 거 없이 온 가족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을 하죠. 그 다음에 5.18 지나갔어요. 무슨 숫자예요? 민주화의 숫자예요. 또 지난달에 세월호 4.16 무슨 숫자예요? 안전의 숫자예요. 우리가 팩트체크한 5,152억 원, 여기 두 번째 카바스토리에 나옵니다. 5.152 아이를 살리는 숫자. 사회복지사들이 스타디해가지고 팩트체크한 숫자가 사회적 숫자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명운동을 합니다.
전라북도에 운동본부가 꾸려지고 인천에 운동본부가 꾸려지고 또 이제 10월 4일 날 서울대 어린이병원 앞에서 전국민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광주에서, 목포에서, 경남에서 계속해서 운동본부가 꾸려집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휴일날 나와서 서명운동을 또 하죠. 촛불도 합니다. 또 등반대회 때 이런 또 캠페인도 하고,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인증 사실을 찍어가지고 자꾸 이제 알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공감. 세상에 알리는 거지. 아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 5,152억 원이면 되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자라는 이제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또 토론회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또 음악회를 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일주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가 국민이 약속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서 국민들한테 그냥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 후보가 당선되면은 어떤 일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론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많은 때도에 나온 거 10가지를 추려가지고 국민이 약속한 것.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되면 꼭 하겠습니다. 약속하죠. 첫 번째 공약이 뭐였겠어요? 눈치.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이었어요. 물론 세바사가 시작은 했지만은 59개 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가지고 1년 반 동안 정말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캠페인을 했어요. 여기 경상북도하고 대구에서는 운동본부가 꾸려지지 않았지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운동본부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리니까 여론조사할 때 국민들이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그거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번 공약이 됐죠. 5월 9일 날 당선됐고 정확하게 석 달 뒤에 8월 9일 날 문재인 케어라고 서울 강남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임했지만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100%는 아니지만 지금 70%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거 있기 전에는 어린이들이 큰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 수술을 하죠. 부모 부담이 20%였어요. 그전에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운동을 해가지고 5%로 바뀌었습니다. 백혈병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과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5년 전에는.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이거 5년 안에 완전 국가보장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거예요. 스타디 했죠. 네트워크 꾸렸죠. 공감운동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즌 2 100만원 상한제, 부모가 100만원까지만 부담, 100만원 넘어가는 병원비는 그냥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린이 무상운동인데, 의료인데, 저 북유럽 복지국가의 무상의료 시스템도 똑같아요. 자기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자기부담 상한제를 하는 이유는 이거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또 국가 전체 재정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조금씩만 자부담해주면은 국가 단위로 보면 엄청난 돈이 절약되기 때문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 상한제가 약 3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50만 원만 해도 되는데 지금 부모들 정서로 보면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시고 나머지는 국가 책임하겠습니다. 그래도 부모들은 쌍수를 들고서 환영할 거란 얘기지. 자, 여기서 이제 이 어린이 병원비가 한 70% 이제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이 어린이 병원비 운동을 지난 지방선거 때 여러 후보들하고 정책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남시 그 당시 후보하고 정책 협약했고 성남시에서는 이 사람이 당선됐고 나중에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성남시에서는 이것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기 키우는 엄마들 계시죠? 이제 예방주사 같은 거, 독감 예방주사 같은 거 맞힐 때 어디냐? 보건소 가서 맞히세요? 보건소 가서 맞히기도 하지만 동네 의원에 가서 맞히기도 해요. 무료죠. 예전에는 보건소에서만 이게 무료였어요. 동네 의원에 가면 돈을 냈어야 돼. 근데 경기도에 있는 부천시에서 이걸 바꾼 거예요. 우리 동네에 부천에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이야. 그럼 그 어린이한테 무상 접종을 하는데 돈이 예컨대 5천만 원이 들어가.
그래 이걸 꼭 보건소에서 써야 돼? 보건소에서 가까운 사람들 있지만 보건소에 오는 게 먼 엄마들도 있는데 그냥 집 근처 의원에서 무료 접종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 의원에다 돈을 주면 되지 않아? 그거 왜 똑같은 돈을 쓰면서 엄마들 힘들게 하지? 그래서 부천시에서 이걸 바꿨어요. 모든 의원에서 그냥 무상 접종할 수 있도록. 근데 나중에 중앙정보에서 봤더니 이거 같은 돈 쓰는데 국민들 만족도는 이게 좋걸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국이 어린이 그런 예방접종이 다 동네 의원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도시에서 시작하면은 이것이 좋으면은 전국으로 퍼지는 거예요. 성남에서 시작했는데 이거 전국으로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린이가 아니고 전 국민 100만 원 상한제를 하자. 그래서 작년 6월 30일 날 우리가 어린이부터 여기 작죠 어르신까지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 그래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100만 원 연대를 띄웠습니다. 자, 요것이 복지 운동의 하나의 사례인 거예요. 사회복지자들이 들여다보고 관심 갖고 사회에다 질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팩트체크했고 팩트체크 그 내용을 가지고 조직 연대를 만들고 그 연대가 청북을 다니면서 공감운동을 해서 대통령의 입에서 약속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70%가 진행되고 있고. 이거 볼까요? 제가 최근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신문 방송에 자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2020년 9월 13일 날 일은 시작이 됩니다. 21살 된 청년하고 강도영이에요. 가칭 강도영. 거기다 왜 강도라고 이름을 붙였나? 똑같은 가명이라도 그게 좀 찜찜하긴 한데, 강도영이랑 21살 된 청년과 56살 된 아버지가 둘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가 어디 갔을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강도영이가 7살 때 엄마가 도영아 엄마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하고서 나가더니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가출인 거지. 그래서 도영이하고 아빠하고 둘이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구 달서구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럼 그분들이 어떤 경제 상황에서 살아가는지는 이제 짐작이 갈 겁니다. 근데 2020년 9월 달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이때 강도영은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이제부터 병원비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1차 병원에서 몇 달 있다가 이제 청구가 됐는데, 병원에서 이제 퇴원할 때 청구가 아니고 장기 입원이면 중간중간 청구가 들어오잖아요. 1,500만 원이야. 1,500만 원 돈이 어디 있어요? 정말 몇 년 동안 얼굴 한번 보지 않던 막내 삼촌한테 전화를 했어요. 삼촌, 아버지가 이렇게 됐어요. 병원비가 1,500만 원이 나왔어요. 삼촌이 삼촌도 어렵게 살아요. 중소기업 다니는데 퇴직급 중간 정산 해가지고 1,500만 원을 삼촌이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병원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이제 병원비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제 벌이가 끊기고 하니까 이 강도영은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사는 게 힘들어. 전기가 끊겨, 가스가 끊겨, 인터넷이 끊겨, 월세가 밀려. 주인집 할머니한테 찾아갔어요. 할머니 월세 석 달치 밀렸죠. 보증금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까는 거로 하고 1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10만 원 빌려가지고 또 며칠을 살았어요. 근데 또 쌀이 떨어졌어요. 삼촌한테 전화했어요. 삼촌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쌀이 떨어졌어요. 삼촌이 연락이 없네. 다시 삼촌한테 문자했어요. 삼촌 2만 원만 보내주세요. 삼촌이 왔어요. 이거 햇반이라든가 먹을 걸 사갖고 삼촌이 왔어요. 그러고 이제 2021년 4월 23일 날 강도영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서 나옵니다. 병원에서는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죽는다. 근데 강도영이 그런 거죠. 병원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를 이제 하는 거죠. 뭐 가스 끊기고 전기 끊겼지만은 어떻게 인터넷을 살리려고 또 어떻게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인터넷을 살려가지고, 왜? 알바 하려면 인터넷이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간병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도영아, 이제 방이 2칸이에요. 도영아, 이제 아빠 방에 들어오지 마라.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빠가 부를게. 들어가 봐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 강도영 청년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아빠하고 소풍 가는 꿈을 꾼 거야. 이렇게 좋은 봄날에 아빠가 손잡고 소풍 가는 꿈을 꾸는데 아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빠가 그냥 막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그러는 꿈을 꾸는 거야. 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서 아빠! 하면서 그냥 아빠 방문을 열었어요. 아빠는 죽었어. 그 자리에서 112에다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죽었습니다. 아빠가 와서 경찰에 와가지고 현장 조사하고 아들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2021년 8월 13일 1심 재판에서 존속 살해, 아버지를 방치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였다. 그래서 존속 살해로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이게 신문에 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건 존속 살해라고 볼 수가 없다. 가난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것을 4년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막 많은 시민단체에 서명을 해가지고 법원에다 냈습니다. 그런데도 2심 11월 10일 그대로 4년 실형이 떨어졌어요. 이 유사한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습니다. 무상의료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이런 비극이 없었겠죠. 보통 사람들이 이 장기 중증 질환으로 장기 입원을 하면은 병원비만큼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뭐예요? 간병비예요. 간병비는 보험도 안 돼. 중증 질환은 한 하루에 10만 원씩, 한 달에 300만 원, 350만 원씩 나옵니다. 1년이면 3, 4천만 원이에요. 없는 사람은 이거 너무 힘들어. 건강보험에서 간병까지 갖고 가는 방법은 없을까? 자,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팩트 체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강도영 사건을 가지고 우리 세바사라든가 몇 군데가 또 이제 스타디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제2의 강도영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을 건가? 이런 걸 갖고 이제 막 관계 전문가들이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것을 국민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하자. 간병 국가 책임제.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시간은 걸릴 거예요. 시간은 걸리지만은 다시 강도영이 대구에서 나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목소리를 내야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되겠어? 라고 이거를 손 놔버리면은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강도영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병원비 문제만 해도 그래요. 제가 복지관에서 일할 때 직원이 결제를 갖고 왔는데 어떤 집에 한 달에 50만 원씩 후원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재단도 아니고 일개 복지관이 한 가정에 50만 원씩 후원금을 줘.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물어봤죠. 그 집에 23살 된 청년이 있는데 태어날 때 과잉 유도분만, 여기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은 이 과잉 유도분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과잉 유도분만으로 태어나면서 아이가 뇌성마비에다가 사지경직에다가 언어장애에다가 완전히 그냥 복합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20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엄청난 병원비를 아버지가 다행히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이게 다 부담해 주려고 회사에서. 그래서 그나마 병원비는 버텼는데 아버지가 얼마 전에
정년 퇴직을 했네. 퇴직금 갖고 이제 병원에 버티다가 퇴직금 다 쓴 거예요. 그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로 옮겼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차에 가지고 병원비를 버티다가 그것도 다 썼어. 전세를 빼가지고 월세로 갔어요. 또 몇 달 지나니까 그것도 다 썼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선생님. 예. 예, 선생님.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를 빼가지고 친척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복지관에 잡혔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여기저기 이제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돈을 좀 만들어서 일시불로 주긴 좀 그렇고 하니까 10달 동안에 5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병원비 전체가 돼요? 또 10달 뒤에는 뭐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이제 자원 개발을 해서 5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지원해주면은 그걸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뗀 사회복지사는 한숨 돌렸다.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 하길 잘했지.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어. 라고 하지만 아까 첫 번째 질문, 근본적인 뿌리를 우리가 뽑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무상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제 병원비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손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저희가 이제 집걱정 없는 세상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의 40%가 집이 없어요. 세입자로 사는 거지. 세입자로 산다는 게 뭐예요?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다는 얘기. 이사를 안 가더라도 이 만기 날짜가 두세 달 뒤로 다가오면은 주인 전화가 오는 게 너무 공포야.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까봐 막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닌다? 난민이에요. 정확하게는 아이는 전학 가야 되거나 동네를 이사 가야 되거나 친구 관계가 끊어지거나 노인들도 이제 겨우 경도당에 가서 친구 사귀었는데 또 이사를 가야 된다든가. 근데 집 있는 사람 60%인데 이 60% 중에 3분의 1은 자기 집이 아니야. 누구 집이에요? 은행 집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약 60%가 집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5.5%예요. 행복지수가 탑인 오스트리아의 수도가 빈이에요. 빈은 그 빈이라는 도시에 있는 주택의 70%가 임대주택이야. 네덜란드 35%가 임대주택이야. 싱가포르 90%가 임대주택이야. 우리나라는 내가 돈 주고 내 집을 사야지만이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집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나라 사람들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주택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 인생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사회적으로 그냥 자꾸 왜곡을 시켜버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 나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교육비 없는 세상, 집 걱정 없는 세상, 노후 걱정 없는 세상. 이 세 가지 걱정만 없어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니까 복지가 뭐냐?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투트랙, 현장의 그런 일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아주 보이지 않는 것을 잡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린이 병원비를 아까 우리 복지관에서 그렇게 집 팔고 전세로 월세로 친척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거 방법이 없나?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강도영 씨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간병 문제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역사회에서 보면은 이 이사 다닐 때마다 보증금 때문에 막 발 동동 구르는 그 사례, 그걸 어떻게든 좀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2년에 한 번씩 이사 갈 걸 고민해. 가까운 일본도 세입자가 있어요. 근데 이 월세 계약서에 기간이 없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만큼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사는 거야. 유럽도 월세 계약서에 기간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2년이 돼 있는 거야. 이것도 30년 전에는요 1년이었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이사 다녀.
그거 너무 잔인하다 해가지고 2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30년 만에 이제 작년에 임대차 3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또 계약갱신권을 줬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임대차 3법을 무너뜨리려고 악마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주거권 권리예요.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어떤 질문을 좀 할 건지 그냥 이렇게 조금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세바사가 10년 됐다고 했는데 이제 앞서 10년 영상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7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영상이 조금 있으니까 선생님 7년 영상.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네. 이제 이 세바사 회원이라고 하면 이제 한 달에 얼마씩 CMS로 이렇게 이제 군자금을 보내주는 거죠. 이게 이제 후원금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회비고 저희는 이제 군자금이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목숨 내놓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 독립운동하는 생각으로 이제 좀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좀 갖고 왔었는데 하나는 그 시설마다 한 권씩에 이제 여러분 개별마다 한 권씩 드리려면은 제가 너무 좀 부담이 좀 너무 커서 오늘 28개 시설에 왔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라고 하는 한겨레 신문사 기자들이 쫙 1년 동안 취재해서 나중에 단행본을 냈어요. 그 책 하나하고 또 하나는 복지 상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려면은 이런 복지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사실 이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은 당장 빵이 필요해. 당장 빵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빵을 줘야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공공부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공부조가 몇 가지 되는지 혹시 아세요? 360가지나 됩니다. 360가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무슨 주의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신청주의. 내가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공공부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상담이라든가 뭐 재가 지원이라든가 사례 지원이라든가 할 때 우리가 유용하게 적절하게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민간 자원은 장기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템이 분절돼 있어. 근데 공공부조는 그냥 거기 자격만 되면은 오랫동안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아주 360까지 다양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공부조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십사 하고서 이제 복지상식이라는 책을 드렸고 또 하나의 세바사 리프렛은 제가 오늘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복지운동이 이런 걸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직접 몸으로는 못하지만은 내가 군자금은 내가 대줄 수 있지. 그러면은 그 리플렛 안에 보면은 이렇게 군자금 이렇게 CMS 그게 적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다 적는 것보다 그 밑에 보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 쫙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시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한 일주일 뒤면은 뭐가 이제 나오겠죠. 대구 카리타스에서 몇 명이 이제 군자금 했더라.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여기에 다시 올지 이제 안 올지 그 이제 고민을 하겠죠. 네, 저건 질문. 이건 이제 국가 단위에서 한 거지만 저는 아까 학습, 그다음에 조직, 공감은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이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문법인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 드시면 되겠어요. 아주 사소한, 아주 사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첫 번째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이제 코로나도 풀렸어요. 우리 해외 나갈 수 있어요. 유럽 자비 여행권. 자,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좋습니다. 스페인의 꿈을 꾸시는지. 네. 저 마이크가 혹시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무선 마이크라도 뭐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네, 무선은 없고, 네, 네, 네 앞으로 제가 미리 진행 측에다가 무선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이 부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어느 시설 누구다 말씀해 주시고.
네,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의 김유정 스텔라입니다. 네, 어쨌든 선생님 이야기를 좀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가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질문. 네. 선생님이 아까 아동복지시설에서 출발하셔가 장애인복지관의 마지막 일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계기가 돼서 이 세바사에 어쨌든 복지운동을 하시게 됐는지 저는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네. 아이고 이거 그냥 스토리를 말씀하시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아동복지 시설 대학교를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4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처럼 이제 현장을 가야 되잖아요. 제가 현장을 가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도 나름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의 기준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 처우가 좋아야 된다. 근무 환경이 좋아야 된다. 이건 다 X입니다. 비전이었고 처우가 최악이고 근무 환경이 최악인 곳, 이런 곳이 어딜까를 저는 찾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이 생활시설들 호봉제도도 없고 24시간 근무 체계고 비전이 없어요. 원장은 그걸 법인 설립한 사람이고 또 이제 체계도 단순해. 원장 총무 이제 평직원인데 원장은 창업하신 분이고 총무는 아들 아니면 며느리 딸. 그러니까 저는 아무 연고도 없으니까 그 흔히 말하는 뭐 비전도 없는 거죠. 자, 거기 가서 제가 4년 반을 일하고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4년 반 일하는 동안은 하루에 25시간을 일했고 1년에 여러분들이 1년 보통 250일 일할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에다가 연차에다가 국공일 공휴일 빼면은 저는 365일 중에서 360일을 일을 했어요. 하루에 25시간씩. 그렇게 그 시설에서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일을 했죠. 5일은 딱 한 번 1년에 몸살이 나더라고. 그 4년 반을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했던 일은 제가 그 고아원에서 했던 일은 카운셀러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꼭 카운셀러 일을 하고 나머지는 전국을 다니면서 도대체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 건가 그거를 이제 다니면서 들여다보고 서로 얘기 듣고 정책을 디자인하고 그걸 복지부에다가 건의하고 때로는 안 되면은 아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돈을 가져다 시범 사업을 해가면서 뭘 하고 그래서 우리 고아원에 있는 100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상담해주고 그런 일도 하고 그것이 이제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이고 나머지 15시간은 이제 이 현장에 이제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연구 공부 운동 그런 것들을 했죠. 그 당시에는요 이 거주시설 지금 거주시설 오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몇 개 시설을 봤는데 28개 시설 거주시설 있으세요? 없죠. 우리 카리타스에는 거주시설이 없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 못 오셨구나. 요즘 거주시설에 가면 양곡비라고 있어요. 거주시설은 하루 3끼 거기서 밥을 먹잖아요. 양곡비가 현찰로 나올 겁니다. 그런 이제 영양사가 그걸 가지고 동네 쌀집에서 쌀을 사다가 이제 밥을 해 먹죠. 근데 제가 일할 때는 그 현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일반미 정부미 들어보셨어요? 젊으신 분들은 금시초문이고 이제 한 50대 이상은 아실 텐데 정부미라고 해서 통일벼 이것이 이제 질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질이 안 좋은데 이 정부미 1년차는 비축미로 보관을 해둬요.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가뭄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2년차가 된 정부미는 군부대로 갑니다. 3년차가 된 정부미는 교도소로 갑니다. 4년차가 돼가지고 이제 동물 사료로 쓰기 직전에 정부미가 사회복지 시설로 와요. 이걸 가지고 이제 밥을 해 먹는 거야. 이걸 갖고 밥을 해 먹으면 말이죠. 아침에 이제 여러 명이 하니까 스팀으로 밥을 해. 딱 뚜껑을 열면은 하얘. 요것이 이제 한 애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가서 도시락 뚜껑을 열면은 거무스름해. 쌀이 안 좋으니까. 먹어도 먹을 땐 배가 부르는데 1시간만 지나면 속이 훅 꺼져. 쌀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아침에 식당에 들어와서 6시 반에 아침을 먹고 도시락을 싸주죠. 그럼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학교 가기 전에 그 도시락을 또 까먹어. 아침에 2끼를 먹어. 왜? 학교 가서 시커먼 도시락을 여는 게 걔들 말로 쪽팔려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니면서 일반
현물로 주지 말고 돈으로 달라. 돈으로 주면 우리가 좋은 쌀을 사서 애들 먹이겠다. 근데 정부에서 왜 돈을 안 줘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불신이야. 이 돈을 주면 원장이 떼어먹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미라고 해가지고 라면 봉지에다 쌀을 한 봉지씩 담아서 이렇게 학교다 낸 적 있죠. 그게 어디로 가요? 고아원 양로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추석이나 설날 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성미로 이제 한 봉지씩 온 게 이제 한 가마 두 가마로 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추석하고 설날에 이제 식당에서 밥을 해. 우리 애들이 반찬을 안 먹고 그걸 먹는 거야. 그걸 먹는 거 보면 내가 눈물이 나. 애들이 그냥 매일 정부면 먹다가 일반면을 먹으니까 반찬도 안 먹고 미친 듯이 퍼먹는 거야. 이런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보건복지부 쫓아다니면서 막 호소를 하고. 근데 왜 4년 반을 일하고 이제 제가 사표 쓰고 나왔냐면은 사회복사들이 그때도 사회복사가 있죠. 다 착하고 다 성실하게 일하는데 월급쟁이처럼 일하는 거야. 제도가 잘못됐고 정책이 잘못됐으면 이걸 뜯어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주어진 일만 해. 이게 사회복지는 그게 아닌데, 대학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뭐인가 잘못됐으면 뜯어 고치라고 배우는데 그냥 월급쟁이처럼 일을 하면서 사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표 쓰고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몇 달 동안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지 않고 왜 월급쟁이처럼 일을 할까? 왜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공부를 배운 거야. 그렇게 훈련받은 거야. 나가서 사회를 바꿔라! 뭐 이런 걸 공부한 게 아니고 그냥 교과서 갖고 뭐 그런 걸 한 줄 두 줄 외우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역사와 철학과 이런 것들을 좀 책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책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9년 전에 이제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그런 책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책을 안 읽네. 이 뭐 역사, 철학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1년에 그렇죠. 책은 어려워요. 그럼 쉽게 풀어나가는 게 이렇게 이게 강연, 이건 쉽잖아요. 그래서 강연을 이제 열은 거예요. 사회복지 강연. 근데 사회복지를 나누려고 그걸 열은 게 아니고, 사회복지를 잘하려면은 사회복지만 공부하면 사회복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는 아까 개인의 행복,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는 사회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끼리 바꿀 수 없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문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사회를 바꿔야 되니까 다양한 공부를 해야 돼. 의학, 천문학, 농업, 뭐 물리학, 화학, 또 문화,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이제 그 강좌를 열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막 이제 복지국가 바람이 부는데 사회복지사 협회, 협의회 이런 단체에서 복지국가 강의를 안 열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회복지 이 책마을에서 복지국가 강연을 집중적으로 열었어요.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은 막 수백 명 공부하는 거 보이죠? 오늘 여러분들처럼 모여서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때는 자기 돈 내고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막 100명, 200명씩. 문제는 와서 공부는 하는데 행동을 안 해. 와, 이거. 그래서 행동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세바사를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역사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질문 또. 우리 고모가 좀 돈이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되는데 이 유산을 좀 세바사다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뭐 이런 질문. 아주 좋죠. 예, 예. 뭐 소소한 질문도 좋습니다. 자, 그럼 없으시면은요. 저는 지역 사회에서도 이 복지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아이와 장애인과 노인은 지역에서 행복해야 돼요. 동네에서. 그 사회복지 아까 제가 사회복지 조직의 존재 이유가 뭐냐? 장애인 복지관.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했잖아요.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관에 올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장애인 가족 부모들이 복지관에 와가지고 관장님 복지관에 오면 직원들이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해요. 저는 이 소리가 끔찍한 소리예요. 동네에서 친절을 받고 동네에서 행복해야지. 동네
동네에서 차별받고 편견에 시달리다 보니까 복지관에 오니까 친절을 느끼고 행복하다. 비극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설이 아동 시설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만드는 것. 지역사회를 복지 공동체, 복지 지역사회로 만드는 운동을 여러분이 이제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아까 그 문법, 팩트 체크, 학습, 그 다음에 조직, 네트워크,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래, 그거 좋겠네. 우리 동네가 그렇게 바뀐다 그러면은 너무 좋지. 그럼 같이 바꿔. 그럴 때 또 이정현이 나와가지고 바꿔 하는 노래를 또 부르면서 막 응원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바사 이 운동을 영상으로 보면 막 비장하고 막 독립운동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지역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할 사람 없어요. 동네에서는 막 재밌고 신바람 나게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해야 사람들도 꼬이는 거고 여러분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문법은 똑같다. 우리가 팩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대안을 정리한 다음에 네트워크 만들고 동네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여러분이 구에서 시에서 조례도 만들고 어떤 또 캠페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의 지역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까 강도영 씨를 보세요.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석 달치 밀린 거 10만 원만 더 빌려줘가지고 100만 원으로 퉁 쳐서 깝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할머니가 10만 원만 빌려줄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사무소도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 세입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좀 어려운 것 같다. 좀 와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마디만 해줬어도 이 사람 동사무소에서 아무 도움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가스가 끊겨 인터넷이 끊겨요? 그럼 가스 인터넷 회사에서 몇 달치씩 체납이 돼서 끊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보를 동사무소에서 줘야지. 동사무소 전화해가지고 어떤 달서구에 어떤 가정이 있는데 지금 이게 체납이 돼가지고 끊게 됐는데 이게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다. 좀 가보시라. 이웃이 모르고 이웃이 무관심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간병 국가 책임지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만은 그 제도라고 하는 거는 오늘 당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오늘 당장은 우리가 이웃이 이웃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죠. 그걸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제 얘기를 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습, 조직, 공감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다는 말씀 기억납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우리 학습을 위한 것이고, 하지만 그냥 배운 머리로만 끝나는 학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함께 연대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마음에 우리가 함께 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 시작할 때 오늘 이제 인사 우리 국장 신부님 마지막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명묵 선생님, 오늘 상당히 저도 이래 공감을 많이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참 중요하구나, 이 관리자의 마인드나 생각이. 그리고 어떻게 또 행동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근데 사실은 보면 이 교회가, 특히 대구가 보수죠. 저도 상당히 진보적인 줄 알았더니 보수적이에요. 여러분도 상당히 진보적인 줄 알죠? 보수적이에요. 그 말이 행동이 보면 좀 느껴집니다. 보수는 간에서 뭐 이야기하면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단 잘 듣습니다. 절대 털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또요,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대가 필요하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10년 전에 벌써 이제 그 각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들이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연대를 해서 정책에 대한 건의를 하자 이야기했는데 누가 싫어하죠? 네, 주교님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못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국 카리타스
전국 그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전체 연대를 해서 정책을 바꿔야 결국은 우리 사회복지가 제대로 자리 잡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아마 올해 안에 창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이런 조직이 함께 연대해서 어떤 식으로 무브먼트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평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지난달에 제가 못 왔고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전체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서 길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좀 함께 하면서도 조금 바쁜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예. 이제 뭔가 행동이 많이 필요하고 움직임이 많이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좀 바빠, 날씨도 더운데 일은 바빠지고 그동안 잘 지냈는데 그런 생각도 좀 있죠. 예. 그렇지만은 또 그런 그동안 또 이렇게 잠재해 있던 그런 힘들이 또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해 주신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제가 꼭 그 책값은 따로 챙겨서 드리세요. 따로 계산해 가지고 그 저희들이 물어를 받기에는 너무 미안한 것 같고 여러분들 또 세상을 바꿔 벌써 이름이 참 이런 마음이 탁 와닿네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한 번의 크기가 아니라 한 발짝 작은 나의 행동이 작은 나의 생각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죠. 예, 우리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좀 더 크게는 우리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런 힘이 되리라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그냥 나는 뭐 저래 못해서 나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문화를 만들고 있고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일들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늦게까지 또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